앞으로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어떤 메인넷들은 통폐합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만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체인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결제로 치면 비자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1초 내로 떨어져야 되는, 당연히 비용 쌓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을 생각하고요. 채택되지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통폐합 될 거나 이제 올해 한 4분기 정도로는 0.25초 정도 150ms 정도의 이제 커버메이션 타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체인으로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배 이상 빨라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때가 되면 더 결제 쪽으로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2부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가 이 현재 솔라나의 상황과 더불어서 솔라나가 기관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솔라나를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실제 상황들 한번 짚어봤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솔라나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총괄님은 어떤 거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자산군으로 인정을 받았고 솔라나는 그 자산들을 기송하고 결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대형 은행들과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떤 대형 펀드 토큰화이즈도 하고 스테이블코인도 계속 런칭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기준으로만 보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빠르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규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고 이 산업이 좀 더 성숙화될 수 있게 더 클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판로가 좀 개척이 되면 한국도 좀 빠르게 이 생태계가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태계의 확장이 결국은 솔라나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각에서는 또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솔라나의 알펙으로 업그레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때 뭔가 또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현재 알펙으로 업그레이드 현황이랑 파이어 댄서와는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파이어댄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인프라를 계속 끌고 왔다면 이제 알펜글로버가 2026년 5월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를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한 9월, 10월쯤에는 이제 실제 프로덕트가 라이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해 한 4분기 정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0.25초 정도 150ms 정도의 이제 커버메이션 타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체인으로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배 이상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더 빨라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때가 되면 더 결제 쪽으로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더리움과의 전략적인 부분들, 이더리움과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더리움이 본인들을 뭐 탈중앙화된 슈퍼컴퓨터,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본인들 스스로를 탈중앙화된 다스탁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더리움이 사실 태생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안성을 절대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완결성까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속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스피가 이제 사실 좀 튀는 구조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처음에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L2 막 L3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얼마 전에 켈프다우라든지 이런 안타까운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결국에는 항상 해킹은 이 브리지에서 일어나거든요. 솔라나 구조를 보시면 싱글 레이어입니다. L2나 L3가 필요하지 않고 이걸 그냥 메인넷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안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콘트라라는 이제 솔루션을 내놨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컨피덴셜리티를 가져가면서도 이제 유동성이나 속도는 담보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관들이나 금융사들에게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론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양한 체인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신규 체인들이 나왔지만 예전에 저희가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을 좀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코스, 야후, 아스타라비스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서치 엔진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은 구글로 다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야후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저도 앞으로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어떤 메인넷들은 통폐합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자기만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체인들만 살아남을 거라 생각. 확실히 그 체인의 어떤 특정점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어야만 그 체인은 살아남을 거고요. 선택을 받는 기준 자체가 뭐 별제로 치면 비자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돼. 네, 무조건 1초 내로 떨어져야 되는 거. 당연히 비용 쌓아야 돼.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다고 생각하고요. 채택되지 못하면 버림을 합니다. 그리고 통폐합 됐거나 이렇게 좀 생태계가 재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핸드폰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이제는 사실 신규 체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non-EBM 쪽에서는 뭐 수인 앞투스도 많이 나오고 신규 체인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시장도 그런 걸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신규 체인이 또 필요하지? 뭐 이미 좀 어떻게 보면 검증받은 체인들이 이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남은 체인들 중에서 누가 또 기관들 선택을 받을 거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거예요. 리테일러 선택을 받을 거냐라는 게 앞으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확고한 영역과 이 체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체인이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솔라나는 이더리움과는 완전히 다른 체인이다라는 적재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분류만 하더라도 그냥 저희는 non-EBM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는 방향성 자체가 저희 파운더 자체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웹3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웹3면 토큰 받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컨슈머 앱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사용자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결국 외면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간도 채택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사용자 땅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도 제가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지만 시컴폰이라고 저희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웹3 D앱이라고 하는 앱들이 다 애플 스토어나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서 다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갑들도 그렇고 저도 다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뭐 갤럭시라든지 삼성 갤럭시나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중앙거래소 앱이랑 지갑 앱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디리스팅 될 수 있는 거 웹3만의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고 앞으로는 컨슈머 앱이 어떤 블록체인 톤에 내 지문을 통한 어떤 내 고유의 지갑을 통해서 뭐 다양한 생태계에 다 연결이 돼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만드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체인 보시면은 핸드폰 만드는 체인 맞죠? 저희가 이제 핸드폰까지 만든 이유에 태생 자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사용자한테 선택을 받고 그들에게 쓰임이 있어야 됐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 푸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핀 쪽도 이제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뭐 헬리움 같은 이제 프로젝트 덕분이요.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 블록체인이 어떤 서비스니까 그들에게 어떤 리워드를 줄 수 있고 그들이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수익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되게 좋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디핀 프로젝트로 나올 수 있을 거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이커머스나 이제 그런 결제 앱에서도 이제 지갑까지 다 인베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는 이게 지갑인지도 모르고 뭐 지갑 주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심리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왔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사실 디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디핀에 대해서도 일단 헬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뒤에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문득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너무나 활발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체인의 근본적인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 토큰의 가치에 가격에 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토큰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어떻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주식처럼 가치는 그냥 시장에서 매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크립토 시장도 너무 많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정 어떤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시장이 많이 풀려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솔라나 자체도 더 많은 이제 개인들과 기관들의 채택이 돼서 더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가격 이외에도 이제 볼 수 있는 수치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라나 생태계에서 이제 빌딩하고 있는 펜텍의 플레이어들이나 프로젝트들, D앱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지갑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지 이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액티브한 개발자들이 있는지 이 생태계에 다시 재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는 리얼 이코노믹 밸류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가격 이외에도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드 밸리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실제 이런 게 사실 더 유의미한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실제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듀이나 저희 애널리틱스 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네트워크의 거점성 내지는 어떤 가능성을 그런 지표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이나 본질이 완성이 됐을 때 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가격은 모래성위에 지은 거라고 볼 수 네네.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디핀 이야기까지 좀 섞어서 그렇게 이제 여러 DApp들의 성장성, 사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토콜 매출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각자 또 프로젝트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솔라나 재단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좀 주목하는 킬러 앱의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든지 어떤 그 TBL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AMM 덱스들이 좀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고, 어쨌든 솔라나의 장점을 활용한 덱스들, 빠르고 싸기 때문에 많은 볼륨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덱스들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랜딩 바로잉 프로토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스테이킹 프로토콜, 뭐 지토나 생텀 같은, 특히 또 LST까지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을 활용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솔라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다양한 버티컬이라든지 빌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런 플레이어들이 계속 나오는지, 계속 이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지. 저희가 뭐 해코톤을 상반기에 크게 한번, 또 하반기에 크게 한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쪽에 계속 재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 생태계가 아직 크려면 더 이런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콜로시움이랑 해코톤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거든요. 오늘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출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 기준으로 4시에 제출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아까 제가 슈퍼팀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24개 정도 슈퍼팀이 여기서 계속 하는 게 이제 개발자들 양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해커톤 지출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솔라나만큼 좀 개발자들 생태계에 진심인 데가 많이 있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슈퍼팀을 통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슈퍼팀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그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계속 좀 메인 무대로 메인스트림으로 계속 이제 등단시키고 이런 것들, 일련의 활동들을 상당히 좀 규모 있게 크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데들이 계속 나와야 이제 다양한 또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술적인 이야기들부터 해서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털 이야기들을 또 나눠가고 있는데, 네네. 앞서 이제 이더리움과의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솔로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이더리움과의 비교가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로 치면 구글 클라우드가 있고 AWS가 있듯이 제공하는 어떤 피처들이나 이제 기능도 좀 틀리고 이제 맞는 기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더리움도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도 있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선택도 많이 받고, 여전히 뭐 전세계 시총 2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생태계고 제일 크고, 하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솔라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에 동의해 주시는 어떤 기관들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자본의 효율화, 아니면 이제 결제는 당연히 싸고 빨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특히 회의성공 쪽이나 페이먼트 쪽, 앞으로 이제 더 도로 에이전트 커머스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여서 내러티브를 가지고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사실 이더리움에는 막 이렇게 국가 헤드가 있거나 총괄이 있거나 뭐 BD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재단이 있긴 한데, 근데 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체인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이런 드라이브를, 정말 저희는 전 세계적인 걸 드라이브를 걷는데 그만큼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좀 인물 내지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걸 텀리가고 계시니까. 최근에는 전체가 네네네네. 확실히 톱니로 네.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이더리움을 살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쓰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스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각자의 가치관이 없는 것들이 사업의 방향성도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네.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체감을 할 정도로 네네.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뭐 체인과의 비교로 관점은 많고,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가 이제 본인만의 확고한 이 영역을 적용하다 보니까 또 솔라나를 또 추격할 만한 체인이다라고 하면서 또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는 체인들 중에는 수이라든지 하이퍼리퀴드나 이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라나 재단의 한국 총괄님의 입장으로 이 두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뭐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젝트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다 훌륭하고, 네네. 수위도 워낙 훌륭한 파운더들이 만든 체인이고, 네, 고성능 블록체인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솔라나가 만들었던 만큼 또 기관들과의 강력한 어떤 유스케이스라든지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때 뭐 게이밍 쪽이나
AI 쪽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PMF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핏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이게 결제 특화돼 있다고 토큰이제이션 특화돼 있다거나 이런 거. 하이퍼리퀴드는 그냥 그들만의 어떤 자체 특화된 트레이딩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것 같고요. 파운더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이제 TV를 던져서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다양한 확장성에서 좀 약하지 않나. 거래를 위한 특정 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한국, 일본에서는 아바란치도 많이 맞닥뜨리기도 하고요. 네. 특히 미국이나 이제 최근에 이제 캔톤도 좀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라나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관에 맞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함께 했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냐. 근데 저희는 어쨌든 솔라나 재단 자체는 비영리 법인이고 저희가 뭐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희 솔라나를 채택해줘서 많이 써주시면 감사한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어프로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캔톤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을 인터그레이션 하는데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에서 놀라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저희는 비용을 다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개발하거나 가스비가 된다면 저희가 지원도 드리고 그랜트도 드리고 해서 이거를 채택하셔서 잘 쓰실 수 있게 오히려 개발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솔라나를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솔라나가 이 기관들과의 어떤 협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네네. 있는 거네요. 최근에 또 리플 파트너들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이 리플 같은 경우도 기관과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이나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서 좀 많이 중간에서 역할들을 하는데 솔라나도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더 활발하게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컨센서스 행사를 했는데 저희 자체 엑셀러레이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가서 들어가 보시면 미국의 진짜 유수한 기관의 대표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 이런 분들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실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런 기조에서 더 혁신적이고 더 과감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리플도 사실 크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리플에서는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걸 활용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데 사실 오히려 이제 리플은 좀 대만불사인 것 같고요. 워낙 커져서 뭐 커스터디 업체나 은행까지 유도하는 좀 이제 금융 회사 포지셔닝을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저희의 데모크래픽을 보면 조금 더 명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토스 유저 같은 들이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생 체인이긴 하지만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UI UX에 상당히 이제 신경도 많이 쓰거든요. 디자인 쪽이나 이런 유러 쪽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쨌든 사용자의 경험, 유저들이 친화적으로 더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솔라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